네, 그러면 이제 슬슬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이제 노조법 개정 법률하고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약간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특강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이 개정 법률은요, 올해 개정된 법률을 의미하진 않고요, 작년 개정 법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헷갈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서 그래서 이 특강을 기획하게 된 측면도 있었고요. 그 또 한 가지 부분은 아무래도 근로기준법보다는 노조법 쪽의 이해 부분에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특정한 이미지들을 조금 심어드리려고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누구인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22회 공인노무사 시험의 합격자이고요. 일단 노동법이 68점 나왔고요. 그리고 인사가 61, 그리고 행정쟁송이 좀 못 나와서 58점 나오고 민사소송법 66점 해가지고서 평균 64 조금 안 되게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측면 때문에 그래도 신림동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수험적인 답안을 잘 만들어주고 꼼꼼한 피드백을 해주는 차원에서요. 한편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요, 그 생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게 됐었어요. SK텔레콤 노동조합하고 전국우정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학문적이고 책을 봤을 때 그때 단어로 구별하던 것들이 실질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강의에 녹여가지고서 조금 이제 완전체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러면은 오늘 강의의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례집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그 사례집 이벤트를 하면서 많이 나왔던 질문들에 대한 피드백 강의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제가 촬영했었고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서 이런 표현이 좀 등장을 하더라고요. 노조법에 대해 가지고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나는 말도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유니콘을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노조 조직률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노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과 조금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의 법률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해요. 저도 시험 때 그랬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 판례를 배우면서는요, 약간 단어를 독해함으로써 A와 B가 어떻게 다른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고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더라도 합격할 수는 있어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지만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은 조금 존재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노조에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투쟁 같은 데 참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판례가 왜 이렇게 나왔거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수험 시절에 알았더라면 훨씬 더 쉽게 노조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강의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수험생, 그리고 수험생 때의 제가 단어로 독해력으로 구별했던 것들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하고 싶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암기하셔야 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납득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은 놀고 가자라고 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개정된 법률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개정 노조법을 한번 어떤 식으로 바뀐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조금 간단한 부분으로 먼저 접근을 할 거예요. 노조법에서 바뀐 첫 번째로 이제 법제처에서도 언급을 하는 것이 비종사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해고자라던가 구직자들도요, 초기업별 노동조합에는 가입이 원래부터 가능했습니다. 작년에 풀어준 부분은요, 이 부분이에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고된 조합원 등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별 노조에서의 노조법상 근로자랑요, 초기업별 노조에서의 노조법상 근로자는 같은 개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업별 노조와 초기업별 노조에서 공통적으로 노조법 제 2조 4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이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얘는 삭제되었지만 요거는 본문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노조의 결격 사유가 되고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서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분들은 이런 분들의 의미를 하게 됩니다. 조금 개별법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개별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봤었을 때요. 일단 한쪽 끝단에는 독립노동으로서의 도급이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즉 대등한 관계에서 제가 변호사한테 의뢰를 맡긴다라고 한다던가요. 아니면은 제가 수리기사님을 불러가지고서 수리를 요청한다. 이런 것들이 독립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노무와 그 보수를 교환하는 그런 업무 중에서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받는 거, 요걸 근로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종속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 독립노동 파트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쪽에다 두고요. 종속노동에 해당하는 지표를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기부터 근로자다라고 하는 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럴 경우에요. 요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하는 분들, 즉 종속성이 있지만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이 특고 종사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노조법상 근로자, 노동자에는 해당을 해서 노조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 아닌 자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계신 분들을 말하는 게 됩니다. 완전한 개인 사업자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노조의 가입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산별노조와 기업노조 모두 현행법상으로는요, 그들이 원하면 규약에 따라서 퇴직자나 해고자나 구직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죠. 이때 여기에서 종사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의미를 하게 됩니다. 기업의 구성원이 아닌 산별노조의 간부들, 그리고 구직자, 퇴직자, 해고자 등이 요 비종사 조합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분들의 조합 활동이 형사, 민사적으로 면책받으려면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 활동이 정당성 있죠. 주체, 목적, 수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험적으로 가장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을 해서 바라봐 주셔야 되시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기업의 구성원이 아닌 산별노조의 조합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요, 노동조합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노동조합의 조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체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계는요, 단위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기업별 노동조합이 그 직군의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연맹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연맹은 총연합단체인 노총에 가입하는 이런 형태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반도체를 만드는 하이닉스 노동조합이에요. 이 하이닉스 노동조합은 금속노동조합연맹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금속노동조합연맹은요,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런 케이스입니다. 초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산별 노조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별 노조가요, 이제 기업별로 지부를 구성합니다. 한편 이 산별 노조는 노총 소속인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겠죠. 약간 전자는 한국노총 쪽에 많은 케이스고요, 후자는 민주노총 쪽에 조금 많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대차 지부가 금속노조에 가입을 하고요,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이런 형태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연맹이라고 하는 애하고 그리고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해요. 이 연맹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그 소속이 죄송합니다. 그 가입 기준이요, 노동조합입니다. 회원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리고요, 이런 산별 노조의 경우에는요, 가입의 기준이 개별 근로자들, 노동자를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이들의 규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요, 여기에서 지부라고 하는 체계가 조금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지부라고 하는 애는요,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설립신고를 한 지부예요. 이런 지부라던가 분회들은요, 이름만 지부이고 이름만 분회입니다. 실질에 있어서는 노동조합법상 노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단체성, 즉 내부 규칙이 있고 기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해온 그런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는 신고증만 없지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금융노조에 국민은행 지부가 있습니다. 이 국민은행 지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부는 독자적으로 파업도 했었던 노동조합이에요. 지부예요. 이런 데는 2018년에 파업을 했었는데요. 이런 데는 물론 신고증은 없습니다만 독자적으로 교섭도 하고 독자적으로 협약도 체결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요, 단체 협약과 규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규약에 이들이 독자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결해 온 단체 협약에 지부장의 이름과 그리고 사용자 측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곳은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이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세 번째 케이스는요, 약간 옆으로 세 가지고서 이 담터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담터라고 하는 곳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차 만드는 곳이거든요. 율무차, 유자차 이런 거 만드는 데고 정혜리 씨가 모델이에요. 이 담터라고 하는 곳에서 차를 만드시는 그 여성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이 근로조건이 열악하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 가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요, 그 노동자분들은 우리는 차를 만드는 곳이니까 차를 만드는 곳 중에서 제일 센 곳에 가입을 해야겠다라고 결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금속노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속노조 담터지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부터는 제 내피셜이에요. 이런 막 시작하는 지회,
막 노조 활동을 시작하는 조합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회에서는요, 요 산별노조한테 지원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별노조 측에서 와가지고서 사용자와 대화도 하고 감시도 하고 교섭도 하고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가 세 번째 케이스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섭 협약을 독자적으로 체결하지 못하고요, 산별노조에서 하는 경우에요. 이 담터지회에 계신 지회장 분은요, 그분이 교섭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은 금속노조 간부들이 합니다. 지회장님은 그 중에 교섭위원으로 껴계시는 그런 형태를 의미해요. 그런 경우가 하부기관에 불과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부는 이런 세 가지의 케이스로 나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 아직 노조 활동의 경험이 없는 그런 지회들의 경우에는 이 지회 소속이 아닌 산별노조 간부분들이 이제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분들이 활동에 대해 가지고서 정당한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요, 논의의 실익은 민형사면책, 특히 형사면책 쪽에 판례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의 판단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활동의 정당성인 주체, 목적, 수단의 정당성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개정사항 보도록 할게요.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업별 노조든 기업별 노조든지 간에 해고자라던가 퇴직자, 구직자들을 본인들이 원한다면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 조합이 판단한 문제예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요. 다만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요,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산출하도록 하는 거죠. 이때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초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가 나뉘게 됩니다.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요, 해고자나 구직자, 그리고 특정 기업 소속이 아닌 전업활동가나 노무사,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별 노조다라고 하면은요, 그 노조 소속의 종사자 중에서만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이런 규정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조합 활동하다가 해고된 다음에요, 부당 노동행위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중노의 재심 판정 전까지는 종사 근로자로 봐주게 됩니다. 이것의 실익은 여기 있는 거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서 이게 첫 번째 파트의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요, 결국 비종사 근로자들의 조합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산별 노조 간부의 조합 활동이 정당해서 형사 면책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쟁점이 잡히게 될 거예요. 당연히 비종사원이기 때문에요, 징계와 같은 것들은 논점이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들 노조 업무에 관한 사항들이 좀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요거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편의 제공에 대해 가지고서 약간 이 이미지를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 가지고서 생각해 볼 점이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일단 노동조합의 편의 제공이라고 했었을 때요,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노동조합의 재정적인 문제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자주성 파트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요, 이 부분이에요. 단체 교섭과 같은 조합 활동의 전반은요, 결국에는 파워게임이고 거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받은 것이 있으면요, 노조도 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거래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자주성이 떨어질 우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협박을 해가지고서 삥을 뜯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요. 한편 이제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런 걸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요, 노동조합은 그 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필요한 비용을 조합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합비가 필연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을 조합원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 재정적인 측면하고 자주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줄타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에서 모든 사무실이 마찬가지겠지만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요, 결국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부분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의 편의 제공 중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노조 사무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편의 제공에서 주 쟁점이 되는 것이 인건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면제나 전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 바뀐 법령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저는 지금 요거는 법제처의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뒤집어 말씀드리면은 급여 지급이 없는 경우는, 즉 무급적인 경우 무급 전임의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하는 그런 근로자들은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 무효로 하고 있고요. 이때 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조문들은요, 큰 틀에서는 바뀐 게 없어요. 표현만 조금 현대화됐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고 하는 그 한도의 심의기관을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을 시킨, 거기까지가 이 법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조 전임자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법문에서 사라진 것이지 현실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요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강의의 컨셉이라고 하는 것을 잡게 되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거든요. 제가 노무사 시험, 그리고 저는 이제 요새는 공무원 시험도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노무사 공무원 시험에서 강의하면서 받는 질문 중에서 전임자 제도가 없어지고 근로시간 면제자만 남았지 않나요? 혹은 남았다는 전제하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안 사라졌는데,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는요, 며칠 전에 같이 카톡하고 며칠 전에 같이 회식했던 그분들이 노조 전임자인데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 강의를 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즉 노조 전임자라는 표현은 법문에서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사라진 건 아닙니다.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무급으로 풀타임 조합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들은요,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조합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법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밑줄 친 사람, 요 사람들이 노조 전임자예요. 즉 무급 전임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급 근면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이제 국법상의 그 전임자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노란색 글씨로 따라가도록 적혀 있는 이분들은 이제 근로시간 면제자들에 대한 의미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요 제도에 대해 가지고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요걸 조금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를 현행 걸로 갖고 왔어요. 현행이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 2013년도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심의기관이 이제 고용노동부 소속에서 경사노위 소속으로 바뀌긴 했는데요. 경사노위에 소속돼 가지고서 열심히 심의 중이십니다. 이 과정에서 정권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게는 혹시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현행 한도 고시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규모에 따라 가지고서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마다 연간 몇 시간을 근로시간 면제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이때 사용 가능한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의 구간의 경우에는요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300명 이상의 경우에는요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거를 한번 찝어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때 이 2000시간, 3000시간, 10,000시간 이런 것의 의미는요. 이렇게 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소정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 40시간이라는 근로자들이에요. 이런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요. 연간 2000시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그 연차에서 나오는 그 소정근로일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365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나면은 대략적으로 근로자들이 일하는 그 워킹데이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 워킹데이는 통상적으로 한 250일, 240일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8을 하면은요 2000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2000시간으로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합원 수 2000명의 노동조합이에요. 이 구간에 해당을 하겠지요. 이 노동조합은요. 만 시간이니까 나누기 2000 하면은 5명을 풀타임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 2, 10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조합이 정할 수 있어요. 5명에게 몰아주느냐 아니면 쪼개 가지고서 10명으로 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리고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게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이 근로시간 면제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한도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고 더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용자가 여기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를 단체 교섭을 하면서 허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래 유급 처리는 바라지 않을 거니 즉 인건비는 내가 노조 측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무급전임이라도 쓰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무급전임을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요. 여기서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근로시간 한도 면제 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요. 하후상박입니다. 조합원 규모가 작은 쪽에서 조금 후하게 면제 한도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 수가 많은 쪽에서는 이제 조금 박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정노조 제 전 직장 같은 경우에는요. 3만 명입니다. 조합원이. 그래 요 한도 여기 구간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36,000시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 36,000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결국 18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전국구 사업장입니다. 사실 전국구 사업장은 가중치를 조금 더 받긴 해가지고서 조금 더 받는 게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이 18명 정도의 사람으로는 전국을 다 조합활동하기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8명은 근로시간 면제자로 쓰고 추가로 몇 명 정도는 전임으로 쓰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 제 직장 동료였던 그 노동조합에서 활동하시는 전입 활동가 간부님들의 경우에는요, 각각 신분이 달랐습니다. 이 국장님, 쟁의 국장님은 전임자, 그리고 교육국장님은 근로시간 면제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노조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와 전임자가 같이 쓰이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때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급 처리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라고 법문에 정의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요, 전임자는 법문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에서 전임자는 표현은 빠졌고요.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사람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모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그대로 쓰게 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무급 근로시간 면제자 이런 표현들도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이 전임자라고 하는 표현은 몇십 년째 쓰였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쉽게 바뀌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들의 차이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거입니다. 근거는요, 노동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노사 합의, 협정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에는요. 그리고요, 전임자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임자는 한 명을 둬야 될지, 두 명을 둬야 될지, 100명을 둬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제한이 없어요. 다만 이거는 노조 재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두기에는 노조도 부담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요, 법적 지위 보도록 할게요. 근로시간 면제자들의 법적 지위는요, 재직자 신분이라고 보게 됩니다. 전임자의 법적 지위는요,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때의 협정은 시간으로 체결을 하게 됩니다. 10,000시간 준다, 8,000시간 준다,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게 돼요. 그것을 인원으로 환산을 해요. 협정은 10,000시간 이렇게 체결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5명한테 몰아줄지 아니면 10명이 나눴을지라고 하는 것은 노조가 결정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요, 전임자들은요, 몇 명 쓸 것인지를 정하게 돼요. 전임자를 1명 둔다, 2명 둔다,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혹시나 해서 설명드리면요, 파트타임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쓴다라고 하는 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월, 수, 금은 일하고 화, 목은 조합활동하는 식으로. 네, 그거를 파트타임으로 쓰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는 급여의 성격은요,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 보게 됩니다.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봐서 임금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인사관리자가 하게 되는 일들 있죠. 이제 사업장에서의 작업 환경을 체크한다라고 한다던가 근무 환경 체크하는 거,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좀 노조가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하는 일도 어느 정도는 회사의 인사관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자들이 면제되는 근로라고 하는 것은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 봐서 임금이라고 보게 됩니다. 전임자의 경우에는요, 국법은 전임자의 급여를 편의 제공, 임금이 아닌 형태라고 봤었어요. 현재는 조합비를 가지고서 전임자를 운영하는 거니까 당연히 임금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은요, 이 논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 협약 등에 따라서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돼요. 임금이니까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 거죠. 다만 과다 책정돼서 부당 노동행위인 부분은요, 여기는 무효예요. 무효라고 하는 것은요, 부당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를 하는 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전임자는요,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으로부터 판공비, 활동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니까
이들이 노조로부터 받는 급여가 아니라 동일 직급 토봉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전임자의 퇴직금 등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부분입니다. 일단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에는요, 판례가 없어요. 하지만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들에게 연차를 쓰게 하고 그 쓴 연차 휴가에 대해서 유급 처리하는 거,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행정해석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물론 판례가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자들은 연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연차와 관련해 가지고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B 정도급이 되거든요. 한 B급 정도 되는 부분으로서 전임자의 연차의 경우에는요, 그 전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를 하게 되고, 전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노조 간부들의 임기와 같이 가는 거거든요. 3년 이런 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걸쳐 가지고서 전임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연차 나오지 않는다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을 불쌍하게 여기실 필요는 없어요. 노조가 연차를 줍니다. 급여를 주는 데에서 당연히 연차도 줘요. 그리고 미사용수당도 노조에서 계산해서 주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대상 업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는요,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즉 산업안전이라든가 고충처리 활동, 그리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교섭 등의 행위들이 여기 속하게 돼요. 사용자와 대립각을 이루는 것들은 근로시간 면제의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라든가 시위라든가 쟁의 같은 것은 면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요, 전임자의 경우에는 이 대상 업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했었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요,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분들하고요, 그리고 무급 전임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가끔씩 이제 이슈가 터져가지고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야 될 때, 집회나 시위를 기획해야 될 때요, 전임자분들은 바로 뛰어나가가지고서 시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로시간 면제자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연차를 쓰고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시는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부여 기준이죠. 이거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그리고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요, 그래서 시험엔 뭐가 나오는데?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으로서 B 정도 되는 중요도를 갖고 있는 것은요, 얘랑 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임자의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부분 여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직장 폐쇄보다는 조금 더 심플한 문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서 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요, 그 외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병가 같은 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서 휴업한 정당한 권리행사 기간, 이것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임자와 연차유급 휴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출제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에 대한 부분 역시 여전히 출제 확률이 있습니다. A급은 아니지만 한 B 정도의 중요성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제 확률에서 배제할 수 없는 C급의 대법원 판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전임자 제도는요, 몇십 년간 지속되었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라고 하는 것은 도입된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판례들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도입 전에 나온 판례들이지만 그 성격상 근로시간 면제자와 노조 전임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판례들이 존재하는 거죠. 첫 번째 판례는요, 알고 계실 겁니다. 전임자의 출퇴근에 대한 판례입니다. 달리 정하고 있지는 않는 한 전임자에 대해서도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이죠.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도 이 판례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조합 활동 중에 재해에 대한 판례들 적용 가능합니다. 두 개가 있었죠. 상부 연합단체 활동, 쟁의행위 외에는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봤었던 판례고요. 그리고 이때 산별노조의 노조 업무는요,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연합관계 관련 활동이 아니라서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상부 연합단 관계라고 하는 곳은요, 이런 데를 얘기를 하게 돼요. 노총 같은데. 한국노총에서 이제 전업으로 일을 하시는 간부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 소속된 그 사업장이 있어요. 일단은 한국노총의 그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김동명 위원장님이란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일동 후디스 소속입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정노조, 즉 우정사본부 소속이세요.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 면제자라던가 이제 전임자들이 이런 노총 같은 데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이거는 된다고 보는 겁니다. 금속노조 활동 같은 거요. 요런 데서 이런 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그런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산별노조에서 활동하는 거, 즉 이제 금속노조 A지부 소속인데, 이 A라고 하는 기업과 다소 무관한 금속노조 활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근로시간 면제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난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원직복귀 목령에 대한 부분도 공통입니다. 일단 그 근로시간 면제자라던가요, 전임자는 이제 몇 명을 둘 것인지 그리고 몇 시간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사용자와 협의 대상이에요. 누구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두고 전임자로 둘 것인지 그거는 노조가 맘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노조 측이 근면자나 전임자의 해임을 요구하면은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되고요, 교체를 요구할 때도 그에 따라야 됩니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임자나 근로시간 면제자를 원직 복귀하는 경우에는요, 그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된다라고 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도 속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요, 운용 방법은 노사 합의안에 변경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대원 측으로서 근로시간 면제자와 전임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복수노조와 관련된 개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노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조금 머리 아픈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현실에서요, 단일 노조로 구성된 사업장보다 복수노조로 구성된 사업장이 더 많아요. 노동조합들끼리 모임을 가질 때요, 우리는 복수노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노조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이 발생하는 이슈들을 담고 있는 거라서 복수노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은 대부분 다 A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 판례들을 공부하는 것은 GS 2기 이럴 때 하실 일이고요. 지금은 이 복수노조 제도라고 하는 것의 비하인드 더 씬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복수노조가요, 왜 생기는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본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복수노조는 기존 노조가 싫어가지고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선거 불복이에요. 예전에는 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요, 떨어진 조합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그 노동조합 내에서 야당이나 반대파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노조를 박차고 나와가지고서 새 노조를 결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분들의 입장에서라고 한다면요, 그 노조에 반대파나 야당으로 머무는 것보다는 새로운 노조의 위원장이 되는 게 낫고요, 복수노조와 관련된 법률을 이용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네, 그래서 노조 내부의 불화로 인해서 복수노조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은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표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정규직이 대부분인 노동조합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많은 노동조합이다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정규직 쪽이 소외당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복수노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한편 이제 한국노총,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그 양대 노총의 경쟁관계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하잖아요. 이 경쟁관계도 복수노조의 대립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합니다. 이들은 누가 제일 노총이 되는지를 가지고 다투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일방 노총의 대부분이었던 사업장에서 우리 노총에 가입한 복수노조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노동조합한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복수노조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노노 갈등을 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판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복수노조의 경우에는 이런 흐름을 따라 가지고서 교섭 대표노조를 정하게 되죠. 네, 그러면은 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프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사업장의 A노조, B노조, C노조 중에서 어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합니다. 이 자체도 조금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요. 시초를 다투는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교섭을 요구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사용자는 그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게 됩니다. A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참여할 노조들은 여기 붙어라 라고 하는 공고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B, C, D 노동조합이 우리도 교섭에 참여하겠다라고 교섭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고기간이 끝나면은요. A, B, C, D 노조가 교섭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교섭 참여노조 확정 공고를 내게 됩니다. 이럴 때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빠졌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조 수에는 의의가 없는데 조합원 수라던가 혹은 대표자에 대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다라고 한다면요. 수정 공고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정 공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노동위원회 결정까지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섭 요구 노동조합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확정 절차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돼요. 우선은 얘네들끼리 자율적으로 교섭 대표 노조를 구성하도록 14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요. 이 14일이라고 하는 기간은요. 그 기간 내에서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동의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은 동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언제부터 14일인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교섭참여노동조합 확정 공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그 공고기간 만료일이 되고요. 수정 공고를 사용자가 받아들인 경우에는 이 기간에 만료일이 됩니다. 그리고요.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요. 결정이 송달돼서 효력이 발생한 날 이렇게 세 가지 날로서 얘가 지금 이렇게 좀 내려와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때 합의라고 하는 것은 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이제 노동조합들끼리 이제 교섭위원회 사용자와 1대1로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이제 5대5라던가 6대6, 7대7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노측에서는 7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때 7명을 A노조에서 몇 명, B노조에서 몇 명, C노조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분배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요. 이 중에서 누가 짝 먹을지 이 7명의 대표는 누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는 개념이 되는데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합의에 실패를 합니다. 특히 특정 노조가 과반수 노조인 것이 너무 명백해요. 그러면은 그 특정 노조는 합의가 실패하면은 자기가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노조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합의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요, 과반수 노조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중가입자가 많은 경우예요. 교섭대표 노조는 2년 동안 대략적으로 2년 동안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올의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요, 조합원 수 유치 경쟁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중에 이제 이중가입자 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이중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산정 기준일은 참여노조 확정 공고일이 됩니다. 만료일은 아니고 요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복수가입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비 납부자를 기준으로 해서 n분의 1 하게 돼요. 즉, 두 개의 조합에 조합비를 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0.5인으로 기산을 하는 식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과반수 노조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이때 이 과반수 노조에 대한 노동위원회 이의신청 과정에서요, 니네 아무도 과반수가 아니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런 식일 때는 이제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자율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요, 합의를 실패하는 경우에는요, 노동위원회한테 도와달라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의 10% 미만의 극소수 노조는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이 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가지고서요, 교섭 대표 노조가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 이 절차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요거에 대한 판례, 요게 한 C급 정도 될 거고요. 유일노조 상태일 때 형식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가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판례도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부터 보도록 할게요. 창구 단일화가 원칙이고 그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 노조가 2년 동안에 독자적인 교섭권을 가지게 되고요. 한편 그 때문에 공정대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공정대표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약간 복수노조라고 했었을 때 반사적으로 공정대표 의무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요, 교섭대표 노조가 대표자로서의 권리가 있으니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대상은요, 교섭 참여노조에게 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사용자도 연대 책임을 지우는 구조가 이 공정대표 의무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정대표 의무와 같은 의무는요, 제가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전공으로 해가지고서 노조밥을 한 5년간 먹었을 때 제일 많이 다뤘었던 노동위원회 사건이에요. 그만큼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출제되지 않은 영역들은 A급으로 다뤄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정의와 관련해 가지고서 유의하셔야 되시는 사항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만약에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서 사업장 내에 두 개의 노조가 개별 교섭하는 경우에요. 이럴 때 사용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을 우대하고 타 노조를 차별하는 행위, 이것은요,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 노조가 다른 노조를 대표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A와 B 노조가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요. 그래가지고서 A 노조로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업장에 C 노조가 설립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요, 대표 노조가 참여 노조에게 지는 게 공정대표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의 C 노조에게 교대 노조가
공정대표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높은 고가를 부여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요,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는 낮은 고가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서 낮은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공정대표 의무 위반인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위반의 주체는 교대노조고요. 사용자는 연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표하는 영역에 대해 가지고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교섭의 체결 과정, 단체 협약의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미치는 거, 이게 공정대표 의무 위반입니다. 인사고과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사용자의 재량의 영역이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여기 관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자만을 조지는 형태의 불이익 지급 내지는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의 내용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위반입니다. 이거는 공정대표 의무의 권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섭의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으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할 의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되게 실무에서는요, 이들을 이렇게 불러요. 약간 저도 이제 좀 약간 줄임말을 쓰고 싶어져가지고서 교대노조와 참여노조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 말이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들에 대해 가지고서요, 판례는 그냥 소수노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입에 소수노조란 말이 붙어가지고서 이제 소수노조라고 불렀다가 교섭 참여 노동조합 분들한테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용어는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요. 이때 절차와 관련돼서는 이런 측면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의견 수렴하고 설명할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회의를 개최하고 대화를 해야 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때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입장하고요, 교섭 참여 노동조합의 입장에선 얼마만큼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시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요,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두 번 정도만 회의를 개최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교섭 참여 노조의 입장에서는요, 매주 한 번씩 만나자.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요청할 때마다 교섭대표 노조는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큰 입장차가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요.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가지고서요, 신의 성실의 원칙상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재량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사회 통념상 너무 심한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실체적인 부분의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세 가지로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라고 부르는 근로조건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법무는 조합원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이론상으로 공정대표 의무 위반의 범위 내에 당연히 들어와요. 다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동일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집단을 가지고요, 특정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에 차등을 주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거, 이거는 사실 근기법 6조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 많이 발생하기가 어려워요.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요, 2번하고 3번 쪽입니다. 편의 제공 부분이에요. 즉 근로시간 면제, 그리고 사무실 체크오프, 그리고 게시판 사용이라던가 교육시간,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줬으면 줘라, 이런 것이 대법원 판례 요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수험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조금 더 고찰해서 그냥 너무 반사적으로 교대노조 줬으니까 참여노조도 줘야 된다, 이런 논리만으로 답안을 쓰지 않는 것이 좋긴 합니다.
네, 그리고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영역들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면은요, 근로시간 면제의 경우에는요, 비례 배분의 원칙으로 대부분 단체 협약을 만듭니다. 즉, 이제 조합원 수에 따라 가지고서요, 이제 만 시간의 근로시간 면제가 발생했으면은 그거를 이제 그 비율로 나누는 거죠. 이 과정에서 교섭대표 노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활용해 가지고서 자기들에게 약간의 가중치를 주는 것까지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예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던가요, 너무 불공평하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체크오프의 나동과 신입사원 교육 시간에 대한 것은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이 A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섭대표 노조의 대표권 범위라고 하는 것이 묶여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일단 교섭대표 노조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은요, 교섭에 대해서만 대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섭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까지 대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즉, 교섭이라고 하는 것, 그 교섭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로조건 자체를 실체적인 내용면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격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향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요, 교섭 외적인 노사 간의 협의 절차까지 대표 노조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교섭 대표 노조는 교섭만 대표하는 거죠. 그 외의 상황에까지 대표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공정대표 의무와 부당 노동행위 부분입니다.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요, 이거를 이제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 중에서 하나만 밉다라고 해가지고서 한 주체에게만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 모두를 피신청인으로 해서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소수노조, 교섭 참여노조가 차별받는 형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의 케이스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케이스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분은요, 교섭대표 노조가 이제 교섭 참여노조를 싫어하는 경우예요. 사용자는 어차피 편의 제공에 대해서 삥 뜯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는 경우예요. 즉, 이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해가지고서 편의 제공에 대해서 차별적인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됩니다. 공정대표 의무 위반은 성립하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형태가 돼요.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회의 과정에서 교섭 참여를 노조를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냈고, 그리고 실제 교섭 참여 노조와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었고, 웬만하면 주려고 노력을 했었다와 같은 것들을 사용자 측이 입증한다라고 한다면요, 결과물로서의 차별적 단체 협약에 대해서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은 성립하지만 사용자에게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교섭대표 노조도 사용자도 교섭 참여 노조를 압박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둘이 적극적으로 통모해 가지고서 교섭대표 노조는 우대하고 교섭 참여 노조는 차별하는 그런 형태의 단체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공정대표 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가 둘 다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입니다. 교섭대표 노조는 이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교섭대표 노조는
웬만하면은 쟤네도 챙겨주지 하지만 나는 받았으니 됐다 이런 입장이었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저 강성 노조들은 키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온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요, 이때는 결과물로서의 단체 협약에 대한 공정대표 의무 위반 성립합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도 성립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지배 개입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부분 말씀드릴게요. 공정대표 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그리고 민법 제751조에 나와 있는 이 손해배상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성립 요건이 위법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도 요구를 하죠. 그래서 별개로 이것이 증명되어야지 손해배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공정대표 의무라고 하는 부분이요, 이게 이제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고 법리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대표 노조나 사용자 입장에서요, 여기까지 지켜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몰라서 하였던 차별에 대해서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은 성립하겠지만 손해배상까지는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해하시게 되는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요, 단체 협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대표 의무 위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두 가지 정도에서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단체 협약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부분은 편의 제공에서 차별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이제 차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심의나 결정으로 할 건데 그 결정권자도 교대 노조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 그 두 가지의 형태의 단체 협약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무효로 만든다고 해가지고서요, 소수노조 쪽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교섭대표 노조만 사무실 못 받는 거고, 그리고 뭔가 근로조건이 바뀌었을 때 아무와도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 무효로 만드는 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 아니고요. 그리고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해가지고서요, 교섭대표 지위를 박탈시키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존재하기 어려워요. 3만 명의 노동조합이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 해가지고서요, 조합원 수 2,000명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조를 인정하는 거, 이거는 무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피해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지금 복수노조와 관련해 가지고서 원칙적인 부분인 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고 공정대표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까지 봤습니다. 조금 이제 쉬었다가 보시게 되는 것은 예외적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10분 있다 다시 하도록 할게요.